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앤머니 시작합니다. 빈센트입니다. 김기은입니다. 빈센트, 오늘 시장이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상승분을 좀 반납하고 있어요. 역시 금리가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금리가 참 부담입니다. 하지만 브레이크 박는다고 목적지까지 못 가는 건 아니겠죠? 그럼 지금도 여전히 반등 기조가 유효하다라고 보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금리의 이 속도보다도 이익의 상승분을 얼마나 상쇄하는가 그 수준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시장 전반적인 모습 어떤지 한번 살펴보죠. 네, 이 시각 시황은 김유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연휴 동안 잘 쉬고 오셨나요? 다시 문을 연 국내 증시도 순조롭게 출발했는데요. 다만 그 기세가 오후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7,200선 안착을 시도하나 했지만 현재는 6,909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현재 2%대 하락한 845포인트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6조 5천억 원, 주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5,400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이 6천억 원 넘게 순매도, 개인은 1,265억 원 물량 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19년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선 개인 홀로 2,400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이 303억 원, 기관은 2,100억 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대형주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장에선 그나마 반도체주가 방어해줬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반도체 투톱도 지금은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1.6% 약세인 27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80만 원을 목전에 두고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현재 1.3% 강세인 166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우선주 2%대 떨어지고 있고 SK스퀘어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장중에 낙폭을 크게 키우면서 현재 5%대 급락세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2차 전지 밸류체인이 돋보였는데요. 오늘은 LG에너지솔루션 4%대 약세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도 3%대로 하락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 가깝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이 빨간불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바이오와 2차 전지가 부진하지만 그래도 소부장 쪽이 지수를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성 엔지니어링이 3%대 강세로 18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로보티즈의 호실적에도 로봇주들은 혼조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재 4% 가깝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국의 유니트리 상장 예정인 점도 함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이외에는 알테오젠도 3%대 약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각각 4.9%, 5%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HLB가 1% 가깝게 올라가고 있지만 ABL바이오는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3.5% 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원익 IPS가 0.7% 떨어지고 있고 리노공업도 3% 약세 보여주고 있는 반면 이오테크닉스가 4.2%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강한 특징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엔 코스피 대비해서 부진했던 쪽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오늘은 해운주들이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유조선 공격에 지난 일요일에는 통과한 화물선이 한 척도 없었다고 하고요. 또 미국 역시 이란 해상 봉쇄를 무기한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길어질 경우 해운주에는 당연히 수혜가 되는데요. 증권가 코멘트에 따르면 해운업은 물건을 얼마나 많이 나르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먼 거리를 운송하냐도 중요하게 보입니다. 올해는 전쟁으로 운송 거리가 길어지면서 선박 운항 수요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런 톤마일 효과가 이어질 기대감에 국내 관련주들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들도 오늘 미국장과 커플링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엔트로픽의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배나 증가를 했고요. 또 여기에 애플의 중국 메모리 좌절, 그리고 지난 13일에 샌디스크가 발표한 LTA 확대 계획 등도 역시나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비주들 현재 장 초반보다는 힘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HPSP가 8%대 강세, PSK홀딩스가 6% 가깝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원 환율 상황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협상 시한이 마무리되면서 변동성은 이어지고 있지만 환율은 하락세 보여집니다. 오늘은 1,409원 70전에 거래됐습니다. 지수 다시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답답하게도 힘이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양지수 하락불 켜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8% 떨어진 6,921선, 코스닥은 2%대 약세로 846포인트입니다. 불편한 유가와 일본 국채 수익률의 상승, 그리고 중국 증시 개장과 함께 진행되는 하락세가 여전히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30년 국제금리가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죠. 여기에 일본 국제금리도 치솟으면서 코스피 변동성이 다시 커진 모습입니다. 이 매크로 불확실성 속에서도 코스피가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 오후장 체크포인트 시간은 이상현 신영증권 주식전략 애널리스트 모시고 관련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장중에 코스피가 7,200선을 탈환하기도 했고 이제 드디어 7,000선 안착에 시동을 거나 했는데 지금 또 다시 6,900선대까지 밀려났잖아요. 오늘 시장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증시가 어제까지 연휴였기 때문에 개장을 하지 않았는데 사실 전일 중국 증시에서 CSMT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이제 일본에서도 키옥시아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사실 전날 미국 증시도 좀 힘이 약했지만 반도체 주식들은 좀 반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우리 증시가 지금 오후로 접어들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약해지는 흐름이 관측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좀 증시가 약세로 전환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주부터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이제 우리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도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이제 7월의 급락이 아무래도 그 타국 증시보다 더 강한 낙폭을 보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되돌림의 흐름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 그래도 이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외국인이 이제 순매수로 찍히고 있는데 오늘까지 포함한다면 5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이 현물을 순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좀 힘입어서 국내 증시가 빠르게 회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7,000선까지 우리가 장중에 오는 거는 그동안 과도했던 좀 폭락에 대해서 반등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좀 이번 주에는 개별 기업 펀더멘털이라든지 조금 모멘텀이 덜한 기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크로 악재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뒤집기보다는 이 매크로 악재들을 좀 소화해 나가면서 좀 숨고르기 구간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긍정적인 점은 이제 AI에 대한 뭐 투자 심리도 있지만 우리 증시에 이제 레버리지 포지션이 많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지난주에 이제 좀 소폭 반등을 하긴 했지만 신용 융자 잔고가 이제 고점이 38조 원이었는데 20%나 하락한 30조 원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과 달리 좀 레버리지 활용한 자금에 대한 부담은 좀 더 덜어냈기 때문에 이전만큼 뭐 기간 조정 정도로 나타나지 뭐 급락을 걱정하거나 이러할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7,216포인트. 오늘 장중 고점이었는데요. 여전히 좀 변수가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증권가에서는 이 반등의 속도와 행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견이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것 같은데 신영증권은 8월 달에 이 반등 회복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어쨌든 이제 뭐 8월 한 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V자 반등보다는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걸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회복을 한다라는 의견 그리고 우상향을 한다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는
동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 투자자분들이 좀 체감을 하셨다시피 반등이 좀 나오면 차익 실현이 나오고 또다시 반등이 나오면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우리 증시가 이제 6월 달에 좀 급등을 하면서 이제 7월에 급락을 했는데 소위 말한 물린 물량에 대한 좀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아마 7,000선에서 한번 턱 막히고 이제 뭐 7,000 중반에서 한번 막히고 8,000까지 가는 길이 좀 쉽지는 않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 이제 결국에는 매크로라는 큰 악재가 하나 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유가도 뭐 단기적일 수 있겠지만 80불 선으로 올라왔고 또 미국의 30년물뿐만이 아니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주요국 국채 금리가 다 같이 끌려 올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이러한 매크로의 리스크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영을 하면서 좀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만한 반등을 좀 이번 주 지나고 반등을 도모하게 된다면 그 계기는 뭐가 될 거라고 보세요? 좀 기대할 만한 모멘텀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사실 지금 반도체 주식들도 좀 버텨주고 있는 게 엔트로픽의 이제 좀 호실적이 기대된다든지 이러한 AI 투자의 실효성, 결국에는 지속 가능하다 이러한 펀더멘털에 대한 좀 신뢰도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멀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이제 엔비디아가 또 8월 말에 또 이제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뭐 이제 더 작은 기업들에 대해서도 뉴스가 나오겠지만 결국에는 거기서 한 번 더 투자 심리가 좀 회복을 해야지 중장기적인 반등의 조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의 상장 종목이 한 890개 정도 되는데 오늘 한 20% 정도, 한 191개 정도가 상승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상승은 여전히 반도체 투톱에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공교롭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세도 약간 상이한 상황인데 이 반도체 투탑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아직도 시장에 미치는 절대적인 영향이 큰 상황이고 단순히 시가총액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제 코스닥에서도 확인하셨다시피 반도체 투톱이 좀 어느 정도 버텨주면은 소부장이나 아니면 뭐 전력 인프라 이러한 데까지도 유사한 테마로 좀 견인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좀 계속해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투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에 따라서 조금 주가가 달라 보이실 수는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SK하이닉스가 사실 삼성전자보다 직전 고점에서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도 당연히 더 많이 반등을 하고요. 이런 가격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산업 구조 자체도 결국에는 삼성전자는 순수 반도체라기보다는 뭐 파운드리라든지 가전이라든지 다른 좀 업황이 섞여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번 주에 좀 낸드에 대해서도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낸드에 대한 노출도가 더 높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인 뉴스에 따라서 SK하이닉스가 좀 더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반도체 가격이나 이런 거에서 좀 부정적인 이슈가 터진다면은 주가 자체는 닉스가 더 많이 빠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결국에는 이 둘 기업이 그래도 방향성은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 하나가 뭐 폭락을 하는데 SK하이닉스는 급등을 하고 반대로 SK하이닉스가 폭락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고 이런 양상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들이 지난주 거의 내내 팔았었잖아요. 개인들이 원래 4거래 연속으로 계속 팔다가 오늘 이제 코스피 쪽에서 개인들이 매수로 또 장중에 전환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지금 사는 규모도 조금씩 늘려가고 있긴 한데 아직 물론 사는 규모가 1,600억 원 규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사실 7월 한 달 동안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상심이 컸잖아요. 그래서 계속 팔다가 오늘 매수로 전환한 이 흐름을 좀 이제는 어느 정도 개인들의 투심이 조금 회복됐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여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결국 심리적인 요인에서 7,000이라는 선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또 지난주에 사실 지난주 초반까지만 해도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는데 주중부터 중후반까지는 반대로 코스피가 역전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에서 좀 수익 실현한 자금이라든지 다른 자금들이 이제 다시 코스피로 올 만한 요인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타국 증시에서도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뭐 반도체 에이식
또 이제 설계를 하는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투자 심리가 공통적으로 좀 회복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금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가장 좀 뚜렷한 반도체에 대해서 결국 최선호의 관점을 유지하신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부장도 한번 좀 볼까요? 오늘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비교 열의에 있지만 그중에서도 종목단의 움직임이 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뭐 원익 IPS뿐만 아니고 이오 테크닉스도 그렇고 하나 마이크론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같기 때문에 장비주가 그다음 자연스럽게 시세가 나는 것 같은데 시장은 그 다음을 또 점치고 있잖아요. 넥스트 소부장 중에서 장비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제가 이제 개별 종목으로 말씀드리긴 조금 곤란하고 네. 이제 소부장에서는 사실 장비가 가장 먼저 가는 이유가 현실적으로 이제 결국 캐펙스 투자를 늘리겠지. 그럼 캐펙스를 더 투자를 한다면 장비가 많이 들어가겠지. 이런 뉴스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얘기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뿐만이 아니라 뭐 뉴스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뭐 이제 대미 투자의 1호가 반도체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면서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들이 투자를 더 많이 할 것이고 이 투자에 장비가 필수적이다라는 의견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이제 뭐 한 2018년대쯤에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서도 사실 오히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금 쉬어갔을 때 소부장 업체들이 올라왔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지금 시점이 약간 그러한 사이클과 좀 유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사실 장비 중에서도 이제 장비뿐만이 아니라 AI 밸류 체인에 투자하는 큰 테마는 병목을 따라가는 것인데 이 병목이 어디로 이동하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좀 투자를 새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장비가 다 오른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 장비가 오른다기보다는 뭐 예를 들면 다시 MLCC에 대한 좀 관심이 커진다. 그럼 이제 소재 부품단에서 올라올 것이고 아니면 좀 넓게 해서 결국엔 또 다시 전력 인프라가 중요하다 하면 그쪽으로 옮겨가고 또 정말로 국내에 이제 투자 계획이 좀 더 확실시 된다면 실제로 건설에 대한 병목도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계속 투자자분들이 지금 가장 뭐가 부족할까 지금 당장 수혜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AI 밸류 체인 내에서 좀 더 크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큰 AI 밸류 체인 안에서 거의 이제 마지막 종착지는 피지컬 AI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로봇 관련해서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많은 상황인데 오늘 이제 젠슨 황 CEO의 딸 메디슨 황의 뭐 LG전자 사옥 방문한다 이런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내일 이제 이번 주 중에 유니트리 상장이 또 예정이 돼 있기도 하고 로봇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지만 초반 대비 시세가 또 많이 부진해요.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로봇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데 방금 말씀 주셨던 LG그룹이라든지 현대차그룹이라든지 일단 대형주 내에서 실제로 글로벌 리딩 기업과 함께 이제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뭐 설계라든지 협력을 할 수 있는 기업들. 그런데 이제 이 꿈 하나만으로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이 본업이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순간적으로 좋아질 수는 있는데 이게 좀 중장기 시세로는 아직까지는 못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리딩 기업들과 좀 중요한 좋은 뉴스들이 더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유니트리 상장과 같은 이러한 좀 개별 이슈가 나올 때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순수 로봇 테마주들 예를 들면 가속기를 만든다든지 이제 좀 실제로 부품단에서 좀 납품을 한 트랙 레코드가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좀 더 시세가 잘 나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사실 유니트리 상장 때문에 좀 세론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있었는데 오늘 시세가 오히려 로봇주에서 그렇게 세게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유니트리가 사실 상장을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좀 성공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CSMT에서 확인했다시피 이제 좀 글로벌 자금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로봇 테마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좋은 관점은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니트리가 과장판에서 19일이죠. 우리 네. 시각으로 이제 상장하는 것 같은데 시가총액 한 13조 원 정도로 이제 상장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자, 해운주 얘기 좀 해볼까요? 자, 우리는 우리 특징주에서 이런 얘기했는데 해운주가 사실 그 거리가 매우 중요하다. 운임 그 개수보다도 거리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다르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해운주 전반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당연히 이제 해운주 2분기 실적에서도 이제 뭐 HMM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펜오션에서 확인했다시피 실적 개선되고 있고 당연히 이제 투자자들의 눈높이도 아무래도 이제 직관적으로 지금 국제 유가가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좀 유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운임이 좀 많이 늘어났을 거고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거리도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정한 리스크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좀 측면이 강합니다. 만약에 그래서 지금 당연히 이제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있을 것이지만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을 때는 정말 미국과 이란 전쟁이 어떻게 될지 이러한 게 더 중요한 상황이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결국에는 이들의 중장기적인 성장 스토리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불안한 매크로 환경의 일종의 해지 수단으로서는 활용이 가능하겠지만 사실 국제유가가 뭐 다시 빠르게 반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지정한 리스크가 예를 들어서 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갑자기 이제 좀 해빙기로 들어간다든지 이러면은 주가는 사실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히 지금은 접근을 조금 다시 고민해 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금융주에 대해서 이런저런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기사들 중에서 레버리지 ETF 상품 중에 아니면 7월 달에 동학개미운동, 즉 동학 개인 투자자들이 서학개미로 이동하면서 수수료가 엄청나게 커졌다. 따라서 증권사가 돈을 많이 번다. 하지만 금융주 안에서도 증권, 은행, 보험 각기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사실 금융주라고 저희가 이제 한 번에 부르지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어쨌든 수익 구조도 되게 다르고 금리 환경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도 되게 다른데요. 지금 금융주는 사실 보험, 은행, 증권 순으로 저도 선호를 하고 있고 주가 흐름도 그런 상황입니다.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흔히 얘기하는 재미없는 주식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보험뿐만이 아니라 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 재미없는 주식들이 좀 힘을 발휘하는 구간은 증시 변동성이 높아지는 구간. 결국에는 이제 배당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안전 마진을 줄 수 있다라는 투자 매력이 부각되는 시기인데요. 3분기까지만 해도 이제 은행이 약간 그 역할을 많이 해줬는데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보험주들이 갑자기 이렇게 반등한 이유가 생각보다도 보험들이 이제 좀 더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실제로 그 계획을 밝히면서 오히려 시장에 상대적으로 당연한 은행보다는 좀 서프라이즈성으로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리 인상기에도 본인들의 뭐 운용 수익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반면 증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당연히 이제 브로커리지라고 하는 수익도 늘어나겠지만 상반기에 돈을 이미 잘 벌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3분기 실적이 2분기 대비해서 분기 대비로는 좀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시장이 가장 먼저 기대를 선반영한 게 증권주였기 때문에 상반기에 좋았던 만큼 하반기에는 좀 기대치가 많이 높아져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 기대치를 충족하기에 보험과 은행보다는 조금 불편한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금융주는요. 실제 금리 인상 때문에 보험이랑 증권이랑 은행이 완전히 좀 다르군요. 그 부분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 종목은 너무 작아가지고 좀 고민되는데 남북 경협주 있지 않습니까? 오늘 좀 뜨거워요. 좋은 사람들 안한티 거의 상한가 비슷하게 가거든요. 물론 트럼프의 한마디가 이렇게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한계일 텐데 남북 경협주 관련돼서 한번 말씀 주세요. 네, 결국에는 이제 테마에 의한 순환매인지 방금 말씀드린 뭐 금융과 같이 좀 펀더멘털에 의한 순환매인지 이거를 좀 갈라서 봐야 될 측면이 있고요. 결국에는 이런 뭐 남북 경협주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뭐 정치적인 관련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내에 빨리빨리 이제 좀 급등하는 경향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이 추세를 추종하는 거는 지양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에는 기업의 펀더멘털과 무관하기 때문에 다음 날 또 이제 급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결국에는 사실 남북 경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정학 리스크가 오히려 커진다라고 이제 좀 해석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이렇게 좀 수급이 이러한 좀 작은 주식들로 갔을 때는 위험을 부담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많이 약해졌구나라는 시그널로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테마주들이 좀 오랫동안 좀 이렇게 시세가 나온다 하면은 우리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좀 더 커지려나? 이러한 시그널로는 활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든 펀더멘털적인 것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지금 많은 섹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펀더멘털 실적 관점에서 최근에 좀 주목을 받았던 게 뭐 화장품주도 있고 조선, 방산, 그리고 빙과류, 지난주에 식품주들도 주목을 받았었고 이 순환매 관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좀 저가 매수를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기대해볼 수 있을 만한 섹터를 짚어주신다면 어떤 것들로 정리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실적 발표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을 좀 바라보고 준비하기는 아직은 좀 시차가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 이제 뭐 포트폴리오를 크게 조정을 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결국 AI 밸류 체인을 중점으로 가져가되 금융주와 일부 소비재, 뭐 전력 인프라 이런 쪽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좀 유의하셔야 될 게 소비재 같은 경우에 너무 시세가 좋았기 때문에 지금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이 사실 저가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서 3분기는 이제 뭐 다양한 소비재들 중에서 당연히 시세가 좋았던 화장품이나 뭐 아니면 관광 레저나 이런 좀 작은 섹터들은 한 달 정도 좀 시차를 보시다가 이제 좀 그때 편입을 하셔도 늦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요. 오후장 체크포인트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현 신영증권 주식전략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코스피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다행인 점은 외국인 수급은 개선됐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속도가 빨랐던 만큼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의 본격적인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또 8월 남은 기간 동안 투자자분들이 어떤 부분을 주의 깊게 봐야 될지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동섭 블루오션 인베스트먼트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거두절미하고 들어올릴까요? 아침에 아주 강해서 사람들이 많이 환호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11시 넘어가면서 밀리더라고요. 밀려서 주가가 밀리니까 또 낙심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주시장은 매일같이 갈 수도 없고 또 매일같이 내려갈 수도 없는 게 주시장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방향이 틀은 데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싸움인데 지금 방향은 우상향이 맞아요. 근데 너무 많이 빠져도 올라가니까 주말에 뉴스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긴 올랐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뭐 이런 이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실망감 주는 뉴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이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저평가됐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그 저평가가 맞다면 다시 되돌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에 한 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에도 일주일 내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올라도 약간 눌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갭상승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거든요. 갭을 메워주는 그런 과정 정도로 보이면 되고요. 지금 주가가 못 가는 이유가 뭘까? 다른 건 없어요. 기술적으로만 딱 본다면 7월 달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질 때 시장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했던 공간이 이 7,000대 초반이었어요. 그게 약 차트로 8거래일 정도 싸움을 했어요. 물론 뭐 과거의 어떤 지지와 저항에 대한 부분이 8거래일 정도면 매물이 굉장히 얇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올라가면 그냥 가도 돼요. 가도 되는데 또 이게 지지와 저항에 어떤 영향을 주면서 눌리는 거죠. 그렇다 보면 이제 아침에 따라붙은 사람들은 또 손실 보고 밑에서 받는 사람들은 받을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본다면 지금은 받아야 될 시점이 맞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난주에 거의 8조 원 가까이 팔았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은 이제 모처럼 다시 매수로 전환을 하긴 했는데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좀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는 게 맞을까요? 우선 좀 더 지켜봐야 될지 아니면 공격적인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개인 투자가가 공격적으로 매매하는 거는 반대합니다. 항상 공격적 매매를 하고 나면 시장이 버블을 형성하거나 무너질 때 개인들이 악소리 나면서 손실이 많이 나거든요. 지난번에 매수를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 주가가 오를 때마다 물량을 조금 줄여주는 전략 필요합니다. 대신에 그 물량을 기관이나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고요. 무작정 팔 게 아니라 내 평단가를 맞춰가면서 대응하는 게 좋다. 다만 기본적으로 주도주들을 지분이 있어야 됩니다. 주도주에 아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요즘 뭐 주주 하나냐 뭐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정말 쥐고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분들은 뭐 주가가 빠지니까 저평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지금 현재 가격이 적당하다는 표현도 쓰고 있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그 기업의 실적과 결국 영업이익인데 이거에 비견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보면 전 세계에서는 5개 기업 정도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밖에 없고요.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이 메모리 시장에서의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의 시총이 얼마냐면 1600조입니다. 근데 하이닉스가 얼마냐면 1200조입니다. 삼성전자 1600조입니다. 그러면 마이크론이 1600조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거긴 미국이구나 한국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산업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HBM이 계속해서 납품하는 과정이라면 그 비중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바뀌려고 그러면 뛰어난 실력을 가진 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삼성 하이닉스는 저평가가 됐으니까 적어도 주도주만큼은 들고 좀 갔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주가 오를 때마다 내 평단가 이상이 올라오면 일정 부분 물량을 약간씩 풀어주면서 시장의 수급의 공간을 열어주는 거 상당히 의미 있지 않다 이렇게 의미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김동석 대표의 말씀을 들어서 그런지 아주 미약하지만 한 2,500억 정도 네. 우리 개인들이 코스피 시장을 참 사고 있는데요. 자, 순매수로 전환했다는 말씀을 살짝 드리면서 아픈 손가락 얘기 좀 해볼까요? 금리입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마이크론에 비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모자랄 게 뭐냐? 그렇죠. 결국 리레이팅, 재평가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리레이팅 재평가는 유동성이 많을 때, 금리가 낮을 때 되는 거지 지금처럼 고금리에서는 어렵다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오늘 금리가 유독 이렇게 상승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눌림폭이 좀 커지고 금리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장에서 누군가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그 뉴스를 띄우겠죠. 근데 과거에도 뭐 고금리가 되면 문제가 된다 했는데 시장은 신고가를 쳤어요. 의미 없습니다.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게 당연히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란과 미국이 문제가 되면서 다시 MOU를 체결하지 않았잖아요. 그로 인한 리스크가 커지면서 유가가 급등하고 유가가 급등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국채금리가 올라가니까 시장에 문제가 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기본적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 국채의 상승은 당연한 결과로 오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연방정부는 어떻게 돈을 마련합니까? 국채 발행해서 마련하죠. 근데 예전에는 미국 정부만 국채를 발행하면서 채권 발행을 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시장에 새로운 트렌드가 등장합니다. 뭡니까? AI가 형성되죠.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업이. 그러니까 기업이 뭐 하는 거예요? 채권 발행을 하죠. 그러면 채권을 매수해 줄 사람들 입장에서,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국채에서도 나오고 일반 대기업에서도 나오니까 가장 금리 좋은 걸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채나 채권 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쟁적 구조가 형성된 겁니다. 거기에 지적 리스크가 하나 더 더한 거지 시장이 그렇다고 해서 초토화되거나 박살나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고점 부분에서 만만하게 움직이는 형성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나중에 가서 이것이 더 오래되면 시장에 영향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상당한 우려 정도로만 시장에 오는 거지 시장에 완벽하게 하방 압력을 주는 과정은 아닐 거다 해석을 하고 있고요.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이건 수면 밑으로 또 내려갈 거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조금 전에 이제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합쳐서 최대 뭐 300조 원까지 이제 규모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눈높이가 높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에 조금 못 미치는 그 수치가 나온다면, 그 정도 규모가 나온다면 오히려 주가 조정에도 빌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드는데 주주 환원 어느 정도의 규모가 나와야 좀 상승 쪽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 300조라는 숫자가 왜 나왔을까 고민을 주말 내내 했습니다. 네. 그게 아무래도 기자가 상상력으로 쓰진 않았을 거다. 적어도 삼성 관계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캐파가 있을 거라는 것을 수요를 아마 봤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그게 이제 나온 것 같다. 삼성전자에서 200조, 하이닉스 100조 이렇게 나왔는데요. 실제로 따져보니까 올해 삼성전자가 2분기 동안, 2개 분기 동안 영업이익만 약 150조 정도 됩니다. 150조. 근데 3분기 때 더 늘어나고 4분기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300조에서 350조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모든 그 비용을 다 빼고 난데 영업이익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10% 빼봐야 10%의 어떤 그 아시겠지만 노조에 주는 거 사회요금 빼고 나도 한 320조 됩니다. 최소가. 그럼 거기서 200조를 빼는 게 어려울까? 라는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 근데 내년도 예측은 더 하잖아요. 내년도는 제가 올 초에 본 거는 삼성전자 480조, 내후년도 600 몇 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보수로 잡은 거고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뭐 5년 동안 장기 계약고 5년 내내에 그만큼 주지 않으라는 법 없고 가능성 충분히 있죠. 거기다 시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잖아요. 미국의 기업인 마이크론과 샌디스크가 어떻게 합니까? 초과 현금에 대해서는 모두 주주 환원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판국에 선두주자인 삼성 하이닉스가 뒤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마이크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총액이 메모리 점유율 비해서 너무 적은데도 불구하고 올라오고 있다는. 근데 여기서 참 의문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얼마 지난주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테마색이 네. 우리나라 삼성 하이닉스 투자를 결정했다 그러더라고요. 싱가포르 국부펀드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집행은 아직 결정 안 되는데 한대요. 근데 그때 시점부터 외국인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테마색이 들어오는 자금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운영 자금이 572조 정도 되더라고요. 한 10% 잡으면 50조 정도고요. 5% 잡으면 25조예요. 그럼 그들이 들어올 때 주식의 상승폭을 보고 들어올까요? 그럼 기본 사항이에요. 배당 보고 들어온다고 해요. 배당. 배당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올 거예요. 지난번에 375원 준 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고 진짜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하지 않고는 절대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계산해 본다면 지금 시장에 나오는 배당의 이슈가 그냥 간보기 정도가 아니었을 확률이 높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그것도 이것도 5년. 제가 지난번 주에 아마 나와서 그런 얘기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배당이 5년간 주는데 뭘 걱정하냐 그랬는데 그때 370원에서 다들 당황했을지 모르겠지만 특별 배당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거 따진다 그러면 대충 따져봤어요. 200조가 얼마나 되나. 그랬더니 주당 한 3만 원 되더라고요. 그럼 300조면은 딱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30만 원 안 되니까 한 8천만 원 정도 1,0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맞다면. 그럼 5년이면 50%예요. 투자 가치가 얼마나 높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테마삭 같은 데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한 정보가 센 거 아닐까. 그래서 지금 시장에 돌아오는. 그렇다면 지금 시장 외국인이 들어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게 배당을 줄 것 같으면 안 사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거라는 해석을 어떤 배당으로서 확인이 되는 과정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크리컬, 즉 사이클의 가장 대표 주자의 어떤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제는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갖고 중장기적으로 안정하게 배당도 많이 준다. 즉 이제는 배당주로서의 가치도 있을 거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최태원 회장의 개인사 있지 않습니까? 네. SK하이닉스 주주분들이 이 숫자에 민감하더라고요. 9,440억 원. 네, 현금으로 마련해라. 그렇다면 주 SK 지분을 팔 수밖에 없다. 등등. 연결고리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SK 주가의 실제 악재일까요? 옛날에 제가 기사 보기엔 노세용 그분이 주식을 안 팔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는데 갑자기 현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부담이 될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부담이 될 수 있는 건 맞는데 SK도 얼마나 수를 많이 썼는지 재산고를 1분 남겨놓고 했어요.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단 그 현금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확정이 돼버리면 하루에 이자가
1억 3천만 원이더라고요. 잠깐만요. 하루에 그러니까 9,440억 원을 전부 다 대출했을 예, 때 예. 하루에 이자가 1억 3천만 원. 아,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주주들을 위한 노력을 했다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그냥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해서 할 수 있겠지만 계속 그 악재가 작용할 수 있죠. 뭐 주식을 팔 거야 말 거야 막 고민하겠지만 충분히 시간을 두고 자금 마련에 대한 기회를 만드는 거로 해석을 한번 하고 접근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사실 요즘 뭐 SK그룹 시총이나 뭐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고점에 빠지긴 했지만 시총이나 뭐 캐파라 봐가지고 큰 어떤 문제를 일으킬 정도의 금액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또 충격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SK 나름대로도 수싸움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는 과정을 가져가는 거라고 판단이 쓰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 저 화면에 잘 나왔네요. 저게 이제 최태원 회장이 어찌 됐건 러프하게 1조 정도를 이제 마련해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저 세 가지 시나리오가 옥신각신 하는 것 같습니다. 김도수 대표는 어디에 좀 더 시장에 긍정적으로 볼까요? 제가 노수영 관장이라면 주식을 네. 들고 있어야죠. 이번이군요. 네, 주가가 더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 저평가가 됐고 또 액면 분할 얘기도 나오잖아요. 지금 가격에 액면 분할 안 해요. 한 300만 원 가면 할 거라고요. 네, 그 정도 가면 할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액면 분할 분명히 얘기가 나올 거다. 근데 그럼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축배 배당도 받을 게 많은데 굳이 저럴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오히려 뭐 정 그러다면 SK 하이닉스 주식을 바꿔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냥 개인적 생각으로는 주식 들고 있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표님 그러면 좀 화제를 돌려서 코스닥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지난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시장의 주인공이 코스닥이었는데 네. 갑자기 확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튀기 시작하면서 코스피 쪽으로 좀 다시 매기가 옮겨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코스닥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5거래 연속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코스닥의 메리트는 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는 지난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가 있기 전까지는 네. 코스닥은 결국 갈 거다라는 쪽으로 했는데 ETF가 생기면서 자금이 다 빠져나가지고 완전히 시장이 무너졌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올라오잖아요. 근데 올라올 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ETF에 대한 제재가 들어오면서 그 자금이 상당 부분 돌아가는 과정이 있으면서 올라왔다는 거죠. 근데 물론 뭐 과거 ETF 있을 때 없을 때보다는 덜 들어왔지만 어쨌든 관심 포인트가 다시 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점 대비로 계속 올라설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주도주가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건가에 대한 싸움, 뭐 바이오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줄지 저는 외국계에서 자꾸 사는 거 보면 향후 하반기 이후에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닥에서 뭐 모든 돈을 몰빵해서 투자하는 건 반대고요. 네, 반대고 일정 부분 매매하신 분들이 코스닥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은 저점 메리트가 유효하지 않을까 뭐 이런 해석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주주분들은 참 야속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오늘 제약바이오 크게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FOMC,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지표, 그다음에 소매판매지표, 고용지표 이렇게 나오면서 연준이 올해 금리 인상 못한다더라. 연말까지는 유지한다더라라고 해서 바이오주가 상당히 지난주에 시세를 좀 냈는데 네. 오늘 국채금리 이렇게 상승하다 보니까 실질 금리에 민감한 제약바이오가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우리가 맞춰야 될까요? 문제는 시장은 그때그때 이슈에 맞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금리가 동결될 것 같은 느낌이면은 바이오가 움직이고 또 금리가 인상할 것 같으면 주가가 밀리고 이런 상황인데요. 저는 사실 뭐 올해 계속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미국은 금리 인상 못할 거다. 저는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고 그 말씀 계속 하시고 계시죠. 네,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하고 싶은데 명분이 안 서는 상황. 케빈 워시가 정반 선방하면서 동결하고 있다. 이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물론 지금 뭐 미국과 이란이 아직 또 MOU가 연장하지 못한 부분이 불확실성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결국은 또 주말쯤 되면 돌아오는 주말쯤 되면 또 뭔가 답을 줄 거다. 트럼프는 뭐 노 사인을 보냈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도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유가 상승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도 하락시켜서 비축률도 엄청 많이 풀었고 비축률도 뭐 거의 바닥을 칠 정도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의 생각과 케빈 워시의 생각은 거의 같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금리가 인상 쪽으로는 저는 아닐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바이오주가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저희 방송 중에 김기훈 아나운서랑 이런저렇게 했는데 유니트리 있지 않습니까? 유니트리. 사실 CXMT가 상장할 때 보면 대부분 방송에서 아니면 증권사 수많은 페이퍼들이 영향 없을 거다. 우리랑 그들은 다르다. 그런데 그때는 하락장이었잖아요. 네. 결론적으로 보면 사후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판단해야겠지만 영향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조정의 빌미를 받았고요. 근데 이번엔 유니트리입니다. 물론 피지컬 AI는 과거 메모리 반도체가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것과는 좀 다르죠. 네네. 지금 현대차와 LG그룹은 주가가 시세를 못 내고 있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니트리가 상장하면 많은 분들은 글쎄 좀 다른 것 같다.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하지만 혹시나 이런 재반등의 8월에 또 찬물이 끼얹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창신 될까요? 메모리 말씀하셨을 때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그 당시 주가가 하락할 때는 참 신기합니다. 웬만한 악재는 다 악재가 돼버립니다. 올라갈 때는 악재는 보이지 않고 웬만한 재료는 다 호재로 바뀌는 겁니다.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 역할이 있어서 창신 메모리가 시장에 하락 영향을 줬다. 이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유니티라는 기업이 상장하면서 한 1조 4천억 정도 자본을 모집하고 그게 이제 시총이 되면 한 12조? 13조 정도 되나 봐요. 네, 13조 원 정도로 된다고. 근데 이제 이게 결국 중국 내부고 뭐 미국의 나스닥으로 간 건 아니거든요. 결국 제2의 창신 메모리 정도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 세계가 휴머노이드에 관심을 갖는 것만큼 맞다라는 쪽의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향후 휴머노이드의 기회가 올 거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AI가 발전하고 로봇가 발전하게 되면 이제 직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무원이 막 대세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지금 시장이 그런 거예요. 뭐냐면 새로운 이슈가 막 등장하는데 거기서 잠잠했던 중국에서 막 이런 기업이 상장을 하니까 시장 투자가들이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오히려 그동안 시장에서 그 주목받지 못한 테슬라라든가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현대차란 이런 기업들이 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은 거 아닐까. 그리고 결국 중국과의 어떤 뭐 싸움하는 과정이 되겠지만 중국은 제가 볼 땐 따라오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봐요. 모방을 잘하고 막 따라올지 몰라도 결국 선두주자를 앞서가는 시간은 좀 걸릴 거다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중요하게 바라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로봇주가 다시 본격적으로 좀 부각이 된다면 그 안에서 뭐 현대차 그룹주 그리고 LG 그룹주 순수 로봇주들도 있잖아요. 부품주들까지 네. 이쪽에서 어느 쪽이 좀 대장격으로 가게 될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기업이 먼저 가죠. 현대차. 네. 부품 이런 것들은 결국 큰 기업이 움직이면서 그 실적이 나올 때 따라가는 거거든요. 부품이 먼저 가진 않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잖아요. HBM 뜨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 유리판, 뭐 MLCC 이렇게 해가지고 뜨는 거잖아요. 그 시간적 차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우선 선두주자인 현대차에 관심을 갖는 게 현명할 거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제 정말 8월의 후반부로 네. 접어들었잖아요. 7월과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8월이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직 안심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평가도 있고 전체적인 8월의 전략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저는 그 급락 후에 급등을 일부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급등의 어떤 방법이 스트레이트로 올라가는 거냐, 약간 옆에 이격 벌리면서 가느냐. 사실은 주가는요 어느 정도 이격을 벌려주면서 가야 돼요. 이격 벌린다고 뭐냐면 상승을 주고 약간 눌렸다가 상승을 주고 눌렸다 가는 게 오히려 탄탄합니다. 그냥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환호하지만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또 투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탄탄한 상승이 진행되는 과정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뭐 시장에서는 주가가 예정처럼 뭐 고객특금 줄어들고 뭐 이래서 좀 관심의 밖에 있는 시장의 모습일 거라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 갈 길을 가는 그 시장이 올 거라고 판단해서 오히려 8월에는 뭐 지금 시장에서는 뭐 7,000대 초반에서의 모습이겠지만 의외의 지수가 나올 수 있다는 해석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김동섭 블루오션 인베스트먼트 대표와 함께한 투자 전략 따라잡기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 초반 개장 직후에 비해서는 상승의 힘이 점점 빠지던 오늘장 이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장중의 저점과 비교했을 때는 들어 올릴 것 같은 그런 가능성도 함께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유가와 금리가 튀면서 이런 불확실성이 좀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재부각되면서 해운 그리고 정유 쪽이 오늘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면서 이를 두고 지금 김정은의 손짓한 건 아니냐라면서 남북 경협주가 오늘 또 반응을 하고 있죠. 테마성으로 반응하고 있는 움직임이고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전환하면서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반도체 쪽이 비교적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특히 S7 종목들, 삼성물산이나 생명, 그리고 SK스퀘어 같은 S7 종목들도 삼성전기를 제외하고는 대개 그래도 빨간불을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장 초반에 이슈가 부각되면서 급등세를 보여줬던 조선이나 로봇, 현재는 좀 일제히 밀리고 있는 아쉬운 상황, 그리고 화장품 쪽이 최근에 한두 기업을 제외하고는 실적이 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도 긍정적이었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까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단에서 봤을 때는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부진한 흐름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 볼 텐데요. 오늘 그래도 외국인이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2거래 연속, 그리고 SK하이닉스는 4거래 연속으로 외국인이 사자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쭉 보시면 상당히 눈에 띄는 게 해운주를 대거 편입하고 있습니다. 흥하해운은 3거래일 연속, 그리고 HMM은 5거래일 연속으로 외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해운주에 지속적으로 최근 외국인이 관심을 갖는 모습이고요. 그 이외에 페노션이나 대한해운 같은 종목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외하고는 오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여럿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HPSP와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SFA 반도체까지 오늘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한 흐름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관으로 넘어가 보면요. 기관도 오늘 마찬가지로 해운주를 좀 대거 담고 있습니다. HMM은 메이저 주체들이 오늘 모두 담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SK텔레콤이 최근에 상당히 주목을 받은 바 있죠. 지금 엔스로픽의 지분 보유 소식에 지난주에 상당히 가파른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2거래일 연속으로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외에는 이수페타시스와 SFA 반도체 그리고 TLB, 하나마이크론처럼 반도체 소부장 종목을 외국인에 이어서 기관도 함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TLB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4거래일 연속으로 기관 수급이 유입되면서 눈에 띄는 수급 현황이 돋보이고요. 그리고 하나손해보험과 현대해상, 보험주죠. 무려 8거래일 연속으로 두 종목 모두 기관이 러브콜을 보내면서 보험주도 상당히 수급적으로 부각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그래도 역시나 반도체 주들이 확실히 선방해주는 흐름인데요. 최근에 이 메모리 가격 둔화에 대한 피크아웃 논란, 지금이 업황의 정점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시장에 작용했었습니다. 다만 이 걱정이 지금 너무 과도했나라는 생각이 드는 최신 통계 자료들이 있어서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우선 이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제시된 디램 현물가 추이 자료입니다. 보시면 지금 반도체주의 급등이 작년에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작년 10월, 이때 엄청난 급등세가 나왔었죠.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흐름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지금 관련해서 올해 6월에 한 차례 더 튀어오르는 모습까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최근에 좀 시끌시끌했던 올해 6월부터 오히려 지금 디램 현물 가격 추이는 급등 추세를 재개한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HBM 쪽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분석 자료가 나왔습니다. 오늘 메리츠 증권에서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번 실적을 가장 근사치로 제시했던 메리츠증권 김선우 연구원의 리포트가 오늘 새롭게 나왔는데요. 지금 HBM 수요의 급격한 상향 조정이 오히려 2028년부터 발생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우려하고 있는 내후년 2028년이 오히려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건데요. 지금 HBM을 비롯한 이 메모리 제품들의 2028년 공급 요청이 굉장히 강력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렇다면 내년 2027년의 수급 상황은 더욱 더 타이트해질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 빅테크 쪽 브로드컴이나 엔비디아, 구글, 그리고 AMD까지 주요 고객사들이 중장기적인 공급 요청을 보내고 있고, 내후년의 HBM 수요 계획이 전방위적으로 시장의 기대
기대보다 훨씬 그 이상의 속도로 상향 조정 중이다라는 점을 리포트 상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자료를 모두 통틀어서 봤을 때 지금 메모리 가격의 둔화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먼 미래의 일을 지나치게 앞당겨서 주가 하락에 반영을 한 거라면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을지, 그리고 공급 부족이 얼마나 더 이어지게 될지는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에서는 이제 로봇 쪽 이슈 볼 텐데요. 최근에 피지컬 AI 관련해서 이슈들이 꾸준하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기대를 모아가고 있는 일정들이 앞으로 줄줄이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지난주에 이제 LG 구광모 회장과 젠슨 황 CEO의 회동이 있었는데 얼마 안 돼서 오늘 젠슨 황의 딸 메디슨 황이 지금 LG전자 로보틱스 거점을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실무 협력 관련해서 빠르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뉴스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내일은 중국 유니트리 과창판 상장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두고는 좀 국내 로봇주에 미칠 영향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국내 로봇 기업들의 밸류를 올려잡는, 상향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도 있지만, 다만 유니트리는 워낙에 좀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의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더 부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유니트리의 이 실적과 좀 비교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 섞인 시선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이제 23일까지 진행이 되는 세계 로봇 대회도 중국 베이징에서 개막하게 되는데요. 300여 개의 많은 기업들이 참가하면서 총 2,000여 개 이상의 어마어마한 로봇 제품을 선보이게 됩니다. 특히 이제 로보티즈를 비롯해서 국내 기업들도 참가하게 되는 만큼 체크가 필요한 일정이고요. 그 안에서 이제 작년에도 화제가 됐었던 로봇 운동회가 오는 8월 22일에 개최됩니다. 이번에는 멀리뛰기부터 역도, 탁구, 그리고 줄다리기까지 추가가 됐다고 하고요. 재미있는 영상들이 또 시장에서 화제가 될 수도 있겠죠. 이후에는 이제 8월 말에 현대차 CEO 인베스터데이부터 엔비디아의 실적까지 줄줄이 예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월가 IB 쪽에서는 LG그룹주와 로보티즈를 유독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건 스탠리는 LG전자와 LG이노텍을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목표가를 무려 2배 이상 대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로보티즈가 지금 주가가 30만 원 정도의 부근인데 무려 2배 이상의 63만 원까지 크게 상방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봇주 전반에 대해선 한국 로봇 기업이 탈중국 진영의 핵심 조력자다라면서 유망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외의 선호주로는 자동차이자 로봇 부품주로 주목을 받기도 했던 HL 만도, 그리고 현대 모비스까지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오후장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Lion 6 DMI. 이 이름이 가진 DMI의 뜻은 세상 모든 하이브리드를 초월. Lion 6 DMI. 모든 엘리베이터와 굿바이. 블록 방식으로 안전의 기준을 높이고 건물의 완공 속도까지 높인 엘리베이터 혁신의 최상층 이노블록. 집안일을 집에게 시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에피트 모드.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한여름 등산. 땀은 비오듯 눈앞은 빙돌고. 그거 뭐였지? 맞아! 링티! 링티? 맞아! 링티는 나를 다시 채워주는 것. 의사가 만든 링티. 장 초반 7천선을 단숨에 회복했던 코스피가 현재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 매수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반도체주가 주춤하면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인데요. 특히 이번 주는 미국 연준의 FOMC 의사록을 비롯해서 지금 일본의 추가 시장 개입 가능성, 또 휴전이 종료된 중동 정세까지 이 글로벌 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할 주요 변수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변수 속에서도 향후 상승이 가능할지 오늘 셀럽의 한수는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오늘 시장이 지금 초반 대비 많이 밀려서 이 부분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7천선을 재돌파했다가 다시 7천선 아래로 지금 밀려서 내려왔는데 오늘 이렇게 하락 전환한 배경은 좀 뭐라고 해석하고 계신가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침에는 사실은 지난 월요일 날 미국장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반도체주뿐만 아니라 한국 ETF 주식 그 지수 자체도 좋아서 오늘 좋겠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 오전장엔 맞았잖아요. 근데 점심 이후에 장이 방향을 바꾸고 기관이 매도세로 돌아서고 지금 개인은 사고 있고 외국인은 그나마 좀 낙폭은 줄였지만은 네. 순매수를 유지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원인을 찾는다고 하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중동 미국과 이란 간의 그 휴전이 사실 이제 종료가 됐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우리 시장부터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유가가 이제 브렌트유 기준으로 $90까지 상승을 했고 이것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올릴지 모른다는 점에서 미 국채 30년물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5.3%까지 가고 10년물 금리도 많이 뛰면서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시장에 먼저 반영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까지 장 어떻게 될지 좀 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애프터마켓 미국에서의 우리 한국 MSCI ETF 있잖아요. EWY 지수.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센티멘트 면에서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오늘이고요. 또 내일은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뭐 몇 주 동안 지난주 동안은 코스피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좀 이렇게 좀 돌아선 모습이고 기본적인 전제 자체가 앞에서 이제 앵커께서 설명하셨지만은 이 반도체주에 대한 전망 펀더멘탈이 아직까지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지금 우리 코스피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삼전 닉스라는 점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한다고 하면 또 상승 모멘텀을 탈 또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오전장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결국 호르무즈 노이즈, 거기에 따라서는 유가 상승, 그다음에 시중금리의 상승, 한국 국채금리도 꽤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네. 자,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사실 우리가 30년물 금리 그러면 일반 시청자분들이 와닿지가 않잖아요. 30년 동안 만기를 갖고 있어야 뭐 되는 건가 등등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미국의 주택시장을 비롯해서 실물 경기들이 30년물에 많이 연동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 미국의 국채가 장기물이 아니고 단기물 쪽으로 계속해서 롤오버가 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런 장기물이 5%를 넘었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30년물 주택 담보 대출 이 부분이 뭐 비교적 짧은 기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굉장히 오래된 그게 있고 여기에 벤치마크 된 게 이제 국채 30년물 금리라고 볼 수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이걸 주목하는 이유는 3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5.3%를 넘게 되면 그 스프레드 때문에 10년물도 5%를 넘을 가능성이 커지고 이렇게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 특히 미국 금융시장이 한 번씩 이렇게 히스테리를 부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는 트리거 레벨로 우리가 30년, 미국채 30년의 금리가 5.3%를 넘느냐 안 느냐를 계속 보는 거죠. 그렇지만 그 리스크 요인과 불안 요인은 있지만은 사실 그 금리 수준을 견딜 수 있는 펀더멘탈이 있느냐 아니면 또 다른 호재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충격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뭐 앞으로도 계속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미국의 그 재정 적자가 커지는 부분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두드러지게 이란과 미국의 휴전 협정이 연장이 안 되면서 국제 유가가 올라간 부분이 지난주 동안은 사실 인플레이션이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이 완화되면서 소위 말해서 위험 선호가 좋아졌었는데 이게 이제 되돌리는 거죠. 유가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게 되고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단기 금리가 올라가니까 장기 금리도 순차적으로 올라가고 거기다 인플레이션까지 되니까 또
장기 금리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 7월 FOMC의 의사록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새벽에 한국 시각이죠. 발표되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연준이 올해 금리를 유지 안 된다라고 해서 사실 그렇게 하이라이트, 즉 이목이 집중되지 않았는데 어제 오늘의 이 외신들의 흐름을 보니까 오히려 7월 FOMC 의사록에서 우리가 매파인 줄 알았지만 이 정도 매파일 줄 모르겠다 등등으로 시장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까요? 지금 두 가지 점을 짚어주신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7월 달이니까 과거는 과거니까 별 의미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7월 달 FOMC 있었을 때에 사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컸을 때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인플레이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뭐 그렇게 좀 인플레이션 세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있고 금리 안 올릴 수도 있으려는 전망이 있으면서 좋았었는데 사실 우리가 그게 과거의 그 FOMC 의사록이라 그래서 우리가 뭐 지나간 거 히스토리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문제는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회의를 했을 때 정책금리는 동결을 했지만 3명이 매파적으로 인상을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 인상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의 그 현실성을 얼마큼 반영을 하고 강조를 했는지 아니면 동결을 했지만은 동결한 사람들 중에서도 인플레이션의 추후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코멘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 의원들이 그 FOMC에서 지난 FOMC에서 금리를 동결했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판단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부분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유가가 다시 90달러대로 올라온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준 의원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하나의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톱으로 좀 좁혀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조금 전에 이제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은 외국인들의 연속적인 매수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수세가 상당히 집중이 돼 있고 최근에 이 투톱을 연속적으로 계속 담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반도체 투톱이 좀 어느 정도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계세요? 사실 그동안 우리가 그 한국 코스피 지수가 떨어진 데는 이 투톱이 굉장히 큰 폭의 떨어짐을 보였었잖아요. 낙폭이 컸었는데 지금 이게 약간 돌아선 이유가 사실 지난달 말 그리고 2분기 어닝 시즌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는 소위 말해서 AI 부분에 있어서의 이익 성장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거잖아요. 그걸 확인하고 이제 반도체주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면 메모리와 반도체 장비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 보면 우리가 그냥 반도체 하면 삼성 하이닉스고 삼성전자 그리고 뭐 장비하면 삼성전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데 있잖아요. 이런 데의 주가들이 서로 지금 박자가 안 맞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경기가 아니라 낸드나 HBM의 어떤 그 경기지 이게 반도체 전체 섹터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걸 좀 바꿔서 우리 반도체주가 더 좋아지고 코스피가 7천에 안착을 하고 더 나가기 위해서는 메모리뿐만 아니라 메모리와 관련된 반도체 장비주가 다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을 봐야 될 거로 보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지금 외국인들이 사고 있지만은 오늘 들어서 이제 개인들이 좀 사고 있잖아요. 이 개인들의 그 매수 여력이 이제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고객 예탁금도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객 예탁금이 지금 110조였다가 99조대로 내려왔는데 예탁금이 좀 늘어나는 그래서 반도체 경기에 대한 기대가 더 확실해질 때 7천선 이상으로 우리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메모리지 반도체 전체 섹터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동안 뭐 반도체 그러면 메모리였지만 지금은 메모리가 반도체 전체 섹터는 아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자, 옆 나라로 가볼까요? 일본 있지 않습니까? 네. GDP가 부진해요. 컨센서스 절반밖에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더구나 컴포넌트, 즉 구성 요소를 보니까 개인 소비랑 설비 투자가 줄었다.
이거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김도현 앵커도 이코노미스트니까 잘 아시겠지만 경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게 평균 수준보다가 성장률이 나빠져야지 안 좋다고 그럴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소비를 못하고 있으니까 소비를 못해서 이제 안 좋다고 그래야 될지. 근데 우리 이코노미스트들은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면 경기 부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성장률이 2%대였고 2분기가 1.1%로 떨어졌는데 네. 여전히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소비와 투자가 줄었는데 중동에서의 고물가 있잖아요. 유가 때문에 좀 줄은 부분이 있는 거지. 이 부분을 제외한 어떻게 실질 내수 지수를 보면 이게 2% 이상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실질 노동 소득이랄까요? 임금 정도가 거의 뭐 3%대 상승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아직까지 일본의 기초 체력은 괜찮은 거다. 다만 지표로서 성장세가 전기 대비로 봤을 때 좀 둔화된 것이고, 더 우리가 우려되는 것은 3분기 숫자는 더 나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일본에 지진이 있었잖아요. 이 지진이 한 경제 성장률을 0.2%포인트 정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분기에도 좀 부진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본 경기의 어떤 전반적인 추세는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 약간 이제 헛갈리는 부분들도 일반 시청자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숫자는 안 좋았다. 하지만 과거의 기초 체력 대비는 좋다.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 BOJ는 금리를 연속해서 올리는 겁니까? 올려야 되겠죠. 지금 일본 중앙은행의 제일 큰 문제라고 그럴까요? 이것은 경기보다도 뭐 환율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 7월 달에 거의 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20조 정도의 개입을 해서 달러 yen 환율을 155, 156엔까지 떨겨놨는데 확인하셨겠지만 달러 yen 환율 지금 159엔입니다. 다시 또 160엔대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지난 일본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이 단독 개입이 아니라 미국과 같이 했던 개입이잖아요. 그만큼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도 지금 달러 yen 환율의 그 수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개입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펀더멘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금리의 인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은 지금 9월과 10월 달에 인상하는 거를 다 예상하고 있는데요. 저는 9월 달에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더 나아가서 이제 달러 원 환율 그리고 국내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도 궁금한데 대표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아무래도 엔화가 강세가 되면 뭐 일본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올려서 엔화가 강세가 되면 달러화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원화도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달러가 약세가 되면 원화가 강세가 되는 거고 달러 원 환율은 내려오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뭐 우리 지금 수출 기업들이 좀 불리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금융시장 자체로 놓고 본다고 하면 원화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의 투자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이 외국인 자금 들어오면서 달러 원 환율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 같이 본다고 하면 그런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런 어떤 일본이 이번에 금리를 올리면서 굉장히 매파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강하게 이제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엔화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강해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달러 yen 환율이 155엔을 내려와서 154, 3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급속히 강세가 될 경우에는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걱정이 다시 나면서 또 시장이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그럴 가능성은 뭐 10%,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를 지금 다시 좀 염두에 둬야 될 타이밍일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금리 25bp 올리고 일본 중앙은행이 지금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올릴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일본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올릴 때 6개월 단위로 올렸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난 6월 달에 올렸었나요? 그러면 지금 9월 달에 올리면 3개월이고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 말까지 일본의 정책 금리가 1.75 아니면 2%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100bp 정도 지금보다 높을 거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년 말까지요. 그러면 다시 미국 쪽으로 넘어가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MOU 연장에 좀 선을 긋는 그런 발언들을 했잖아요. 계속해서 유가가 튀고 그럼 물가가 오르고 그럼 증시는 또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러한 리스크는 좀 어느 정도의 무게로 지금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벌써 오늘 아침에 유가 확인했을 때 배럴당 브렌트 유로 91달러 제가 확인했었습니다. 지금 좀 내려왔을지 올라갔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 따라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그것 때문에 금리를 미국 연준이 정책 금리를 지금 뭐 이번에 동결이지만 연말까지 한 번 올린다. 아니면 뭐 어떤 하우스는 동결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연준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 시장에는 상당히 불안 요인이 될 겁니다. 앞에서 이제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던 금리의 어떤 위험 수준, 5.3% 국채 30년물 금리 수준, 이런 요인이 시장에 부담이 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유가가 만약에 배럴당 130달러까지 올라간다.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코스피나 우리 뭐 물가 상승률 올라가고 코스피 조정받는 거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장기 금리가 올라가서 소위 말해서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성장주의 할인이 커지게 된다.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 이런 것들이 제일 우려되는 상황이죠. 네, 말씀하셨던 WTI 국제유가 기준으로 배럴당 130달러는 뭐 전쟁 초기였으니까 그런 시나리오가 만약에 도달한다면 우리 위험 선호는 크게 위축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들릴 것 같은데요. 자, 시간상 마지막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7천선 고지, 참 고지전이 이렇게 힘드네요. 근데 이번 주 한 거래일이 별로 없어요. 예년보다 하루가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좀 조급해할 것 같은데 이번 주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있는 이벤트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이제 미국 경기에 대한 얘기는 잠시 못 드렸지만은 소비 지표가 좀 나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뭐 홈디포시라든지 월마트라든지 미국 소비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고 있고요. 더군다나 목요일 날 예정돼 있는 그 7월달 FOMC 이 부분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워줄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반도체주 아니면 메모리주에 지금 집중돼 있거나 그쪽에 지금 우리가 포커스가 많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야 될지 지금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 일부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비중을 좀 줄이고 다른 섹터들 뭐 소재나 아니면 뭐 장비 이런 쪽으로 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요. 지금까지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마음이 좀 다급하시죠? 이번 주 거래일도 별로 없는데 아침의 변동성이 참 좋았는데 오후에 이렇게 하락한다. 마음이 조금 불편하실 텐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가 분수령이라고 하니까요. 저희 마켓앤머니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8월 18일 화요일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